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보기 위해 마련한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돼 왔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대북 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 농업, 축산 세 분야에 3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350만 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약속했던 16일까지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은 임병장의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군 당국이 결론 내렸습니다. 군은 임병장이 일부 동료와 간부들에게 무시당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 시도 직전 쓴 메모에는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량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호두 속을 쪼개 속을 마약으로 채우는 것을 비롯해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처음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노인 378만 명이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지만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 가운데 재산이 많은 3만 명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살된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의 금품 공여 목록에 이름이 오른 현직 검사가 2차례가 아닌 10여 차례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금액도 검찰이 밝힌 300만 원이 아니라 1,780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경을 보관했던 고려시대 국보급 문화재 나전칠기 경함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유물은 국내에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민간단체가 일본에서 사들여서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네, 이상 이 소식에 대해서는 잠시 후 최혜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논문 표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면서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은 취임 이후 김명수 후보자가 처음입니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새로 내정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오선의 친박계 중진으로 국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과 혁신 그리고 사회 통합 이러한 큰 화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중심에 항상 교육이 있다는 것.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친박 투톱 체제로 운영됩니다. 박 대통령은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에 대해선 15일 자정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포함해 장관 후보자 6명과 국정원장 후보자를 임명해 제2내각을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에 이성우 국방대학교 총장을, 신설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정진철 대전복지재단 대표를 내정했습니다. 정종섭, 정성근 두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면 국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규정하면서 야당이 강력히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새누리당 분위기는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국회 교문위와 안행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정종섭, 정성근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두 후보자를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역시 두 후보자는 이미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2기 내각이 출범해서 세월호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의 늪에서 빠져나와 국가 혁신을 위한 미래로 가야 하는 만큼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누리당 새 지도부는 청와대 조청 오찬 자리에서 인사 관련 선명은 듣지 못했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지난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이후 해빙 기류를 보이던 전국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5일까지의 상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를 둘러싸고 임명 강행 논란이 있었는데요. 16일에 정성근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죠. 네, 국회 청문회 위증 문제로 거취 논란을 빚어온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성근 후보자는 배포한 사퇴 입장문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어지럽혀 드렸다며 용서를 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어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다며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국회 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회식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거취 문제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정성근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곧바로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사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어젯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4명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사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어젯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4명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습니다. 네, 정성근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네, 정성근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 아파트 투기, 파주 지역 사무실 무료 사용, 해외 거주 장남, 직장 피부 양장 불법 가입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서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아들여 왔었는데요. 특히 지난 10일 위증 문제로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중단된 후 폭탄주 회식을 열었다고 알려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 15일 논문 대필 의혹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하면서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회는 이뤄지지 않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91년에 맨 처음에 가등기를 했던 임모 씨한테 매매를 하시죠. 돈을 빌려서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본인의 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예, 내가 거주했어요. 제가 주민등록 다 하고 거주했어요. 당시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등기가 안 넘어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서 뭘 가등기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그러면은 주민등록 상황을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답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일에서 기록이 없고요. 기억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제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제 아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까 점심 때. 부끄럽습니다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그걸 왜 기억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셔도 말이죠.
어떻게 8천에 판 거를 그걸 기억 못한단 말이야, 그래. 기억 못할 게 따로 있지. 바로 샀다가 판 걸 갖다가 그걸 기억 못하고 두 번씩이나 서면 답변 오늘도 오전까지 이 자리에서 중도금이 모자라서 아는 지인한테 빌려서 했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 통할 것 같아요, 그래? 16일 한 매체는 정성근 후보의 자진 사퇴 배경이 10여 년 전 불륜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성근 자진 사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성근 자진 사퇴, 강제 사퇴인데 정성근 자진 사퇴 사실일까? 가족들이 불쌍해. 정성근 자진 사퇴, 장관 데려다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네. 정성근 자진 사퇴, 아직 사실이라고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구체화할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인 대통령 아래 부위원장은 정종욱 전 주중대사가 맡기로 했고 또 당 정책위 의장도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최혜진 기자,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제가 통일준비위원회를 정리해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을 받은 통일준비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간 부위원장엔 정종욱 전 주중대사가, 정부 측 부위원장엔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서울대 교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주중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30명과 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도 참여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배경과 철학을 갖춘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당의 주호영 정책위 의장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오윤근 정책위 의장이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야당이지만 통일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참여를 했고요. 통일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할 생각입니다. 통일준비위는 10명 규모의 언론, 통일교육, 시민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통일준비위는 통일한반도의 청사진과 통일준비에 필요한 과제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는 다음 달 초에 열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 통일준비위 출범에 맞춰서 정부가 대북 민간단체 사업 지원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천안함 폭침 이후에 중단됐던 거죠? 네, 이것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로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대북 지원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보건의료와 농업, 축산 3개의 분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서 남북협력 대상으로 제시된 분야로 분야당 10억 원씩 3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은 아동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한 진료소 지원 사업, 농업 부문은 온실 지원 사업, 축산 부문은 낙농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대북 지원 단체들에게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2010년 5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 지원을 중단한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을 북한이 수용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논리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성형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4.16 참사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학 특례나 의사상자 그리고 거금의 보상 규정이 들어간 특별법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그건 아니고요. 특별법안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4.16 참사 희생자들을 2번 죽이고 국민의 생명에 포기하라는 그런 주장을
멈추십시오. 국회에 들어온 지 이틀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정신일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350만 명의 국민이 입법 청원한 법안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함께 특별 법안을 논의하자고 하니까 어떤 당에서는 부담스럽다 합니다. 기다리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은 기다리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기다리다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지 못했고 국민들은 기다리며 슬픔과 분노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이름뿐인 특별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명운동을 위한 전국 순회 방문 등 고된 일정으로 심신이 소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2일 국회로 찾아왔다. 피해 가족들은 가족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여야의 부실한 협의 끝에 문의뿐인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우려하여 국회 본관 앞 돌바닥에서 하루 종일 머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에 여야뿐만 아니라 피해 가족 측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 가족들은 협의 참여가 안 된다면 참관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 가족들은 진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충분한 활동 기간의 보장,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사권 등 권한 부여,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시행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특별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존에 제출된 정치권의 특별 법안은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새누리당은 위와 같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 가족 측의 참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피해 가족들이 제시한 특별 법안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가진 강력한 특별법이 아니고서는 참사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세월호 소식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지 350만 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한이 16일이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고 하죠. 네,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정의와 국회의장을 만나 국민 350만 명이 서명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지를 전달했었는데요. 4월 16일 이후로부터 이제 다시 대한민국이 태어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저희 세월호에 만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비슷한 참사를 제가 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고 이 특별법이 잘 제정이 되도록 제가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겁니다.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쟁점입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은 주지 말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상설특검을 함께 가동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생존 학생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안산에서 국회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실종자 수색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새로운 방식도 시도하기로 했다는데 최 기자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난달 24일에 안산 단원고 여학생이 수습된 이후로 실종자 확인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 5명, 교사 2명, 승객 3명과 조리사 1명 등 모두 11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비기술 TF에서 제시했던 수중 제호흡기 도입도 미국 구조팀과 의견 조율이 안 돼 무산됐습니다. 아직 4층 백고리 부분 격실 한 곳은 잠수위원들이 진입조차 못한 상태이고 지금 세월호는 잊혀져 가요. 마음은 졸이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찾으셔야 가니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체 수색 작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침전물을 끄집어내고 있지만 너무 많아서 지금 계속 수색을 해봐야 되고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언제 끝난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책본부는 수색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뒤 수색을 재개하면서 잠수 시간을 30분 더 늘릴 수 있는 나이트록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새 바지선도 2대 추가했습니다. 대책본부는 남은 실종자 11명을 모두 찾을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이후에 승무원,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분노했다면서요? 네, 세월호 침몰 당시와 이후 승무원, 승객이 각각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15일 법정에서 공개돼 또 한 번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3등 항해사 박모 씨는 선배 2명과 카카오톡을 통해 사고 상황과 앞으로 있을 수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때 브릿지에 선장님이 계셨어 라는 선배의 질문에 박 씨는 그게 문제예요. 선장이 재선 의무를 안 지켰다는 거 라고 답했습니다. 박 씨는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선배의 조언에 무조건 책임 회피식으로 이기적일 수 있지만 선장 책임으로 그런 식으로 말해야 해요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선장의 무책임한 선상 근무를 지적하는 대화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박 씨는 선장님이 갑자기 말도 않고 방에 들어가셔서 기관장님이 그 노인네 어디 갔어? 라고 묻고는 방에 가보니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카톡이나 게임 아닐까 싶다고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장의 휴대전화에는 게임 어플리케이션 8개가 깔려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장이 당시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경 수사를 받고 나서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정직하게 답했고 책임도 인정했다고 변호했습니다.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침몰하는 배 안의 공포와 승무원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한 학생은 너무 무서워. 캐비닛이 떨어져서 옆방 애들이 깔렸어. 무서워. 라며 4월 16일 오전 10시 12분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가 기울어졌어. 계속 가만히 있으래. 아직 움직이면 안 돼. 화물들 바다로 다 떨어지고 난리남. 지금 전기도 다 나감 등 배안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학생들의 메시지도 잇따라 소개됐습니다. 검찰은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조치, 사고 나고 20분 정도 지나고 배가 더 기우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알아서 입기 시작했어. 배 안에서 선원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산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저까지 죽을 뻔했어요 등 승무원을 비난하는 내용을 제시하며 승객에게 침몰 상황조차 알려주지 않은 승무원들의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가까스로 구조된 한 학생의 메시지는 객실에까지 물이 찬 상황을 떠올리게 해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물이 막 들어오는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물에 떠 있으니 뒤에서 친구들이 밀어주기도 하고 물이 거의 목밑까지 차서 밑에 있던 애들은 아예 잠겼어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마음이 아픕니다. 유가족들의 답답함이 하루빨리 풀어지길 바라봅니다. 고성 22사단 GOP 총기 사건은 임병장의 계획적 범행이라는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기를 놀리는 그림을 보고는 범행을 결심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는데요. 최혜진 기자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죠. 네, 군 당국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을 임병장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하면서 임병장이 난사하지 않고
10여 발을 단발로 사격했고 일부는 조준 사격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임 병장은 일부 간부와 동료 병사들로부터 무시를 당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 순찰일지에 자신을 회유한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소치원들은 사소한 장난으로 생각한 반면에 피의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체포 직전에 메모도 남겼다면서요? 네, 체포 직전 메모에는 누구라도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사는 게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울 것이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검거 작전이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하는데 이 검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검거 작전 과정에서 수색팀이 임 병장을 6차례나 마주치고도 붙잡지 못한 데다가 수색팀 간에 3차례 오인 사격까지 발생했습니다. 피살된 강서구 재력가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와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해온 것이 확인됐다고요? 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시도로 보였습니다. 15일 검찰이 숨진 송 씨가 남긴 장부 원본을 공개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했던 내용과는 달리 현직 검사 이름이 10차례에 적혀 있었습니다. 액수도 300만 원이 아닌 1,780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12일 만입니다. 검찰은 처음에 장부에 검사 이름이 적힌 건 단 한 차례뿐 액수도 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가 어제는 2차례 300만 원이라고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장부에 사본을 갖고 있던 경찰에서 검사의 이름이 10차례 나오고 액수도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검경 사이에 장부를 둘러싼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현직 검사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가족이 경찰에 장부 원본을 냈다가 돌려받은 뒤 다시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 전에 검사 이름 일부를 수정액으로 지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수정액으로 지워진 부분을 손전등으로 비춰봤지만 검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 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축소하거나 감출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감찰본부가 직접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팽모 씨가 중국으로 도피한 자신에게 김 의원이 성형수술을 받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이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인 셈인데요. 이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의원 측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이 되는데 최 기자, 이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팽모 씨 측이 김영식 서울시의원이 범행을 감추려고 자신에게 성형수술까지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팽 씨 측 변호인은 15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했을 당시 김 의원이 자살하라고 팽 씨에게 요구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자 성형수술을 알아보고 신분증 위조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팽 씨가 김 의원에게 자수하면 안 되느냐고 여러 차례 전화로 물었지만 김 의원은 혼자 범행을 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죽으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팽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국미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경찰의 함정 수사를 주장하면서 줄곧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의원 측과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이 이 김영식 시의원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면서요? 네, 먼저 표창원 소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 소장은 범죄 전문 프로파일러로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경찰대에서 오랜 기간 교수 생활을 하다가 2012년 대선 이후 몇 건의 국가정보원 동원 댓글 조작 사건을 비판하다 스스로 교편을 접고 독립했습니다. 표 소장은 범죄의 원인으로 기존의 정치권에서 흔히들 부르는 스폰서십, 정경유착이죠라고 꼽으며 자신의 야심은 그대로 추구하고 싶고 이 문제는 덮고 지나가고 싶고 그러다 결국 살인교사라는 형태로 변질된 범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표 소장은 한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 의원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확정 판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당선되어 재선 서울시 의원이라며 법원이 심사숙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것은 상당히 혐의가 입증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자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잔혹 살인사건 피해자 송모 씨에 대해 자산이 수천억 원이라고 강서구에서 대한항공 다음으로 세금 많이 내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표 소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의 재선 출마가 거의 확실시된 상태에서 송 씨가 김 의원에게 돈을 안 갚으면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절박한 나머지 마지막이다. 이번에 친구에게 살인은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독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표 소장이 서울시 의회 의원 자리가 권력이라고 했다는데요. 무슨 말인가요? 네, 표 소장은 서울시의원 의원 자리가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라면 최대의 광역시라며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그런 자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형이 확정된다면 거의 이제까지 발생했던 어떠한 강력사건 범죄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돈을 구하기 힘든 정치권의 배경을 꼽았습니다. 표 소장은 여기에 덧붙여 우리 정치권의 잘못된 문화가 함께 합쳐진 것이라며 왜냐하면 실제로 2010년, 2011년 집중적으로 5억 원을 빌린 시기가 김 의원이 초선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후라고 분석했습니다. 표 소장은 김 의원에 대해 열린우리당 상근 부대변인도 지내고 야권 중진위원회 보좌관도 지냈다고 소개하면서 스스로 정치인에게 자립하겠다고 나서면서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냈습니다. 정치자금 관련 동원 방법이 여전히 음성적인 한국 정치의 미개한 수준이 살인교사 혐의의 형태로 도출되었다는 분석입니다. 표 소장은 범죄자형 인간이 누구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신다라며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자건 정치인, 교수, 성직자마저 사실 인성적인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고 촉발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최근에 이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걸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마약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처럼 배달받기도 하고요. 수법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마약 탐지견이 세간의 우편물 검색대를 부지런히 오갑니다. 연신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한 곳에 주저앉습니다. 세간의 신고는 뭘로 된 거죠, 이게? 네, 카드로 신고돼 있네요. 우편물을 뜯자 작은 사탕이 가득합니다. 대마를 압축시켜놓은 해시시네요. 네, 해시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탕으로 위장해 인도에서 대마 30g을 몰래 들여오려던 겁니다. 양초 속에 비닐 포장된 대마를 숨기거나 호두를 쪼갠 뒤 그 속에 마약으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시가 1,195억 원 어치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였던 지난해의 적발량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국제 마약 조직이 개입해 건당 밀수 규모는 더욱 대형화되고 국제 우편을 통한 개인용 밀수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직구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주문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허브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아예 대마씨앗을 판매하는 외국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합법화되어 있다라는 그 문구를 보고 안심하고 특별한 생각 없이 구매를 해서 그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다가 이제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관세청은 국제 우편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불법 사이트 집중 당석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이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고 1,0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의정부의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강도가 들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며 인지를 잡아 위협하다가 1분 만에 1,00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검은 헬멧을 쓴 남성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15일 아침 8시 55분, 이 남성은 근처 새마을금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경찰에 신고되는 보안벨을 눌렀지만 강도의 위협이 너무 심해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내줬습니다. 강도는 여직원을 인질로 잡은 채 문 앞까지 끌고 간 뒤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일로 싹 도망을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막 손가락 염출로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 은행 밖에 있던 시민 한 명이 오토바이를 쫓아가자 강도는 흉기를 던지고 신발 한 짝도 흘렸습니다. 경찰은 신고 1분 만인 오전 8시 56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도가 달아난 뒤였습니다. 영업시간 전이어서 새마을금고에 손님은 없었고 여직원 3명과 남자 직원 1명만 있었습니다. 네,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마약에 은행 강도까지 오늘 안 좋은 소식만 이어 전달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또래 10대 청소년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최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옥상에 남녀 10대 9명이 모여 있습니다. 우통 벗은 2명 가운데 남자 10대 1명이 쭈뼛쭈뼛 손으로 몸을 가립니다. 이 청소년을 향해 발길질이 시작됩니다. 폭행은 얼굴, 머리, 몸통을 가리지 않습니다.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매를 맞던 청소년이 힘들게 일어서면 목을 내리치고 연이어 뺨을 때리면서 구석으로 몰아갑니다. 여학생도 여럿 낀 나머지 10대들은 자리에 앉아 지켜보고 간혹 웃기까지 합니다. 폭행은 30분 넘게 계속됐고 보다 못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닥치자 가해자와 지켜보던 청소년들은 신발도 채 못 신고 달아납니다. 10대의 폭력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긴 3분짜리 영상은 유튜브에 올랐고 순식간에 11만 명 넘게 조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은 가출 청소년들로 15살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청소년은 코뼈와 눈뼈가 주저앉았고 입술 한쪽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18살 이모군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입건하는 한편 13살 유모군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맞는 학생이 내 동생 같아서 안타깝고 화가 난다. 학교 폭력이 아니라 거의 조폭 수준이다. 반성문 쓰고 훈방 조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 대부분 10대들의 폭력 실태에 충격을 받은 반응들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는 무조건 부모의 책임도 있다. 가해 청소년들의 부모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 25일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노인 378만 명이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초연금 신청 자격에 따라 부자 노인 3만 명이 기초연금 수령 자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413만 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410만 명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전환됐지만 3만 명은 탈락했습니다. 4천만 원 이상 100이랑 3000cc가 넘는 승용차를 소유했거나 14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에 사는 경우 고급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로 전환된 410만 명 가운데 10명 중 9명은 최대 지급액인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가 가장 힘든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38만 명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없다며 불만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생활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좀 생활이 나으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또 국민 정서까지. 이에 대해 정부는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까지 더해줄 경우 바로 위 차상위 계층보다 소득이 높아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제2 롯데월드 싱크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15일 오후 경기도 안양에서 도로 아래 묻혀있던 상수도관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네, 지나가던 택시가 뒤집어질 정도였습니다. 택시 한 대가 갑자기 솟구치더니 길가에 뒤집힌 채로 떨어집니다. 사방으로 흙더미가 퍼져 나갑니다. 이게 터져서 여기서 지금 장난감이니까요. 여기 사람이 있어서. 경기도 안양시의 2차선 도로 아래에서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던 택시가 뒤집히면서 기사 56살 신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로 세로 1.5m 이상 되는 아스콘 덩어리가 몇 미터 튕겨져 나갔고 인근 상가 유리창도 일부 부서졌습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바로 앞이었지만 폭발 당시에는 다행히 차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고도로에서는 최근 상수도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면 공기를 빼놔야 되는데 공기를 안 빼놔가지고 공기압이 올라가서 그렇게 폭발했다고 그러네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이 솟구친 흔적이 있어 다른 폭발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려의 국보급 유물이 8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유물이 일본에 있는 것을 보고 한 민간단체가 어렵게 사들였고 이것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최혜진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본 교토에 고 미술상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민간단체인 국립박물관회가 8개월 넘게 설득해 사들인 뒤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15일에 공개된 고려 나전칠기 경함입니다. 부드럽게 다듬은 뚜껑 모서리, 선명한 모란 덩굴과 삼나무 입문양 등 고려 나전칠기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물뼈와 옷을 섞어 칠하고 25,000 조각이 넘는 자개를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한 고려 공예 예술의 걸작입니다. 일본 교토의 고미술상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민간단체인 국립박물관회가 8개월 넘게 선택해 사들인 뒤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으로 가져와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외국에만 8점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을 뿐 국내에서는 그동안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던 국보급 유물입니다. 고려 귀족들이 불교 경전 보관에 썼던 것으로 청자, 불화와 함께 빼어난 예술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보로 충분히 지정될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형 또는 같은 유형의 나전 경함이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려 나전 경함은 몽골 침략과 대장경이 편찬된 13세기경에 만들어져 상당량이 국외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8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전 경합은 유물 등록과 보존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보급 문화재로 꼽히는 고려 나전 경합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예술품입니다. 이제까지 현존이 확인된 것은 모두 8점으로 일본, 미국, 유럽 등의 해외 박물관이나 개인의 소장품으로 있습니다. 9번째로 확인된 이번 고려 나전 경합은 일본 개인 소장가로부터 국립중앙박물관회가 구입한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됨에 따라 국내 유일품이 됐습니다. 경함이란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용도로 제작된 함입니다. 1231년 몽고의 침략으로 고려에서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대장경을 만들고 이에 따라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경함이 대량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 원종 13년에 경함 제작을 담당하는 관청인 전함조성 도감이 설치됐다는 고려사의 기록이 이 시기 나전 경함의 대량 제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려 나전 경함 중에서 오란당초 문이 사용된 경함은 일본 기타무라 미술관에 보관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유일하게 하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세계에서 2번째로. 네, 나이가 많든 적든 일을 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혜진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청년층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을 한 후 첫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5세에서 79세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통계청이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면서요? 네, 지난 5일 기준으로 청년층 인구는 950만 7천 명, 경제활동 참가율은 44.3%, 고용률은 40.5%를 기록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66만 1000명으로 12.5%를 차지했습니다.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4년 1개월, 휴학 경험은 42.7%였습니다.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남자가 6년 4개월, 여자가 4년 4개월로 5년 2개월이었습니다. 휴학자의 평균 휴학기간은 2년 4개월이었는데요. 남자가 2년 8개월, 여자가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청년층 인구 중 직업교육 경험자 비율은 16.1%였습니다. 직업교육을 받은 곳은 사설학원으로 62.1%였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시험 준비는 어느 분야가 가장 많았나요? 네,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이 28%로 가장 많았고 일반 기업체가 25.5%, 기능 분야 및 자격증 기타가 21.4%로 뒤를 따랐습니다. 첫 시험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2개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개월 늘었습니다. 2006년 5월 이후 8년 만에 최장 기간입니다. 직업교육이나 취업시험 준비 15.4%는 구직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육아 가사나 그냥 쉬는 사람도 각각 19.3%, 18.5%를 차지했습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임금 근로자는 62.3%로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평균 1년 3개월이었습니다. 그만둔 사유는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첫 일자리의 형태는 계약기간이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6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업별 취업 분포를 보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과
41.9%,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이 24.1%, 제조업이 17.5% 순이었습니다. 고령층 인구의 평균 근속기간은 어떤가요? 네, 고령층 인구는 1137만 8천 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55.1%, 고용률은 53.9%였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4개월로 1년 전보다 6개월 줄었습니다. 근속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은 15.4%였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연령은 평균 49세로 남자 52세, 여자 48세입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 사업 부진, 조업 중단, 직장 휴업이 34.7%로 가장 많았는데요. 남녀 간의 차이도 있나요? 네, 남녀 간의 차이도 있었는데요.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중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3%로 주요 구직 경로는 친구나 친지에게 소개를 부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61.9%였습니다. 최근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7%로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42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10만 원에서 25만 원 미만이 39.3%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만 원 미만 수령자 중 비중은 21.2%였고 150만 원 이상 수령자는 7.6%였습니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는 62%로 10명 중 6명꼴이었습니다.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72세였습니다. 희망 월 평균 임금 수준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31.9%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은 29.6%,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은 21.8% 등 순입니다.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산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이 3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동 종사자 26.7%, 기능 기계 조작 종사자 21%, 서비스 판매 종사자 20.6% 등 순이었습니다. 네, 나전 경함이 8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들게 돌아온 만큼 앞으로 보존도 중요해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 8점만이 알려져 있고 이마저도 일본, 미국, 유럽의 박물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그 아름다움을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중앙박물관회가 귀한 고려 나전 경함을 그것도 국외에서 구입하여 우리 박물관에 기증해 주셔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이 고려 나전 경함은 국보급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로 형태가 완전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전시 가치도 매우 큽니다. 이 유물의 가격은 사실은 국보급 유물을 놓고 그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오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이 유물과 간혹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